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 또 유튜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요새 예. 유튜브에 원래 이제 경제 관련해서는 예. 주식이나 재테크 이런 게 사실 많긴 한데요. 그래서 보통 그 재테크 이런 게 많은데 요새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그 경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가끔 이제 뭐 거시경제나 이런 금리 정책 그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요새 이제 미국에서 돈을 막 푼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도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강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다. 왜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데도 미국 달러는 강달러냐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돈을 그렇게 페드에서 많이 풀어도 이게 신용 창출,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인플레가 됐든 달러 약세가 됐든 이런 거에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라는 주장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주장 하나는 양적 확대책을 하면서 페드에서 미국 국채, MBS, 뭐 회사채 이런 거까지 다 사준다 하니까 비싸게 사준다 하니까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야 그러면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채, 미국 MBS, 미국 채권 뭐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달러 들고 미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강달러가 이제 계속 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럴듯한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게 맞는 건지 정말 그런 건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데 대한 그 오해나 그 모순점이 모순이 뭐냐면 중앙은행인 FRB가 달러를 저렇게 엄청나게 찍어대는데 왜 그 화폐 가치가 안 떨어지고 화폐 인플레가 안 생기지?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치도 떨어질 건데 그렇죠. 라는 이제 주장이잖아요. 네네. 문제잖아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금에 대해서 조금 한번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거나 생각해보거나 연구해보거나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는 이제 선입견이나 편견, 잘못된 오해 같아요. 첫째는 이제 중앙은행이 달러를 FRB가 저렇게 찍어냈는데 왜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지, 달러 인플레가 발생해서 떨어져야지 안 떨어져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뭔가 옛날에 금 본위제, 네. 금은 절대 화폐, 절대 가치를 가지는 화폐예요. 금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달러 값이 떨어지죠.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금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를 적게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네. 그렇죠. 이 절대화 어떤 기준을 항상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깔고 있어요. 네. 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근본이제. 예, 그 이제 197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뭐 금본위제라든지 금태환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신용화폐제도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그런 이제 금이 화폐라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금은 화폐가 아니에요, 이제.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생각에는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참 이렇게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일종의 관성 같은 거. 예, 관성이든지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달러가 떨어져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제 자체가 지금 맞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절대 기준이 뭔가 있다라고 암묵적으로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를 평가할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달러가 강세라는 달러 환율을 말하잖아요. 네. 환율은 뭐죠? 상대적 가치. 그렇죠. 상대적 가치죠. 네. 상대적 가치예요. 그러면
FRB가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하는데 왜 떨어져야 되냐면 미국 경제가 개판이 될 거니까. 네. 그래서 FRB가 그걸 이제 막으려고 달러를 막 찍어내서 공급을 해서 막 이제 달러가 넘쳐나가지고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 이거. 근데 환율은 뭐예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러 환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통화를 하나 집어봐. 아무거나 한번 집어보세요. 유로화. 네. 그러면 이제 유로권은 어떠냐 이거예요. 미국하고 비교해서 비교했을 때 더 개판이죠. 그렇죠. 상대적이에요. 그러면 달러가 떨어지려고 해도 더 개판이니까. 더 개판, 유로가 상대적으로 더 개판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세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금리라든가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서 기준을 놓고서 종이돈이나 동전이 많냐 적냐로 이렇게 뭐 달러 가치가 강세다 약세다 하는 결정도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상대적으로는 신용에 의해서 상대적인 경제력이나 상대적인 어떤 신용도에 의해서 이렇게 교환 비율, 화폐의 교환 비율에는 환율이 결정되는 거죠. 네. 이제 달러는 또 어떤 거예요? 세계 기축통화잖아요. 달러가. 네. 그러니까 유로화나 다른 나라 통화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금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현재. 그런 역할을 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금이 기축통화였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그냥 어음이었어요. 종이화, 이렇게 중앙은행권, 그냥 종이 쪽지였어요. 이 종이 쪽지를 어음을 갖고 가면 중앙은행에 가면은 금을 바꿔준다라는 거였어요. 금이 화폐였지 이 달러는 그냥 교환권이었어요. 화폐가 아니고. 네. 중앙은행에 가면은 진짜 화폐인 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그냥 종이돈의 그 가치는 뭐냐? 미국 경제력으로 된다. 미국 경제의 신용력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바뀌게 되니까 그전에는 다 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FRB가 달러를 막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금에 대해서. 근데 유럽 중앙은행은 만약에 유로화를 안 찍어내면은 금에 대해서 가치를 유지를 해요. 그렇죠. 절대화폐니까. 금이 기준이니까. 금이 기준이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이제 역으로 달러가 금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결정난다. 누가 더 개판이냐. 전에 그런 말 했죠. 세계 경제가 폭망한다고 했을 때 최후까지 버티다가 맨 마지막에 망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제가 미국일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미 답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로권. 딴 데는 일본. 그렇죠. 엔화 강세가 위기 때 사실 달러화보다도 엔화가 강세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엔화가 강세이면 달러는 분명히 약세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약세. 이건 말이 맞잖아요. 네. 이건 말이 맞잖아요. 그다음에 중국 어때? 이 하나는 좀 안 좋. 계속 약세를 또 유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달러 강세예요. 네. 강세예요. 한국에 대해서는 워낙 계속 약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그냥 달러 강세라는 걸 딱 지정할 수 없고 화폐마다의 비율이 다 다르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 나라의 그 이제 이른바 이제 이제 경제력 내지는 신용도로서 이렇게 신용도를 기반해서 상대적인 교환 비율을 상대적인 가격이 곧 화폐가 그 나라 화폐야 환율이니까 어느 게 그럼 일본 엔화의 경우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엔화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안 좋아질 때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요. 그렇죠. 사실은 경제력으로 보면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네. 수치상으로는 미국보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경제 전체 수치를 놓고 봤을 느낌으로는 일본이 안 좋아요. 미국보다. 감으로는. 근데 때 수치도 굉장히 많고. 네. 수치상으로는 일본이 미국한테 몇백억 달러씩 매년 흑자를 내고 있고, 둘 사이의 교육 예. 봤을 때요. 예. 그럼 미국한테 그렇게 흑자를 이렇게 엄청나게 내는 나라가 중국, 일본, 독일 정도, 한국, 뭐 이런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과 중국하고 일본이 또 미국에 대해서 다른 것은 중국은 미국한테 흑자를 내지만 많이 내지만 반대로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니까 어차피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아, 이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유럽도 어떠냐 이거예요. 유럽은 경제 자체가 더 미국보다 엉망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 독일 정도 유럽 전체하고 그러니까 유럽 연합하고 미국하고는 거의 똔똔이에요. 수출입이 수출입이 똔똔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나라별로는 흑자를 내고 뭐 이렇게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이란 이런 나라들은 미국한테 적자를 낸가 뭐 이렇게 영국 같은 나라는 적자를 내고 막 이렇죠. 근데 어쨌든 유럽 연합의 경우에는 거의 똔똔인데 돈이 서로 오고 가는 게 비슷해요. 오고 가는 게. 네.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는 어떠냐? 일본은 미국한테 흑자를 기록하고 돈도 미국한테 다 이렇게 나가요. 미국한테 나간다는 게 보통 때는 나가 있다가 미국한테 가다가 문제가 생긴다 하면 돌아와요. 그게 유럽이나 중국은 네. 미국이나 세계 경제가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자기 나라로 돈을 이렇게 회수해올 돈이 없어요. 나간 돈이 없으니까. 네네네네. 나간 돈이 없거나 얼마 안 되니까. 네.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털고 나가고. 예. 미국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일본은 역으로 미국으로 나갔던 돈이 돌아 들어온다. 그게 예전에 어디서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참 잘 나갔을 때 80년대 이때에 해외의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사뒀고 이런 자산이 위기가 발생하면 이제 일본 내에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일부 처분하고 들어온다. 이래서 달러가 위기 시에 엔화가 오히려 들어온다. 뭐 달러가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던데 비슷한 이야기인 건가요? 비슷한다고도 할 수도 있고 안 한다고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어쨌든 그 세계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엄청난 이제 그 자산들을 축적을 했죠. 근데 그 자산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돈이 일본 주식이나 일본 채권만으로는 감당을 못 해요. 일본 주식이나 채권을 다 사재낀다고 해도 감당을 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돈놀이 할 데가 없어요. 일본은 제가 워낙 하니까 살 물건이 없다는 거죠. 아니, 수익이 안 나니까 내수가 줄어들고 네네. 기업이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해도 이제 이익을 못 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상황에 직면한 거. 안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고령화가 네. 되고 하면서 이제 경제가 찌그러드니까 기업 내수 사업은 다 찌그러드는 거예요. 돈은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손정희 씨가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돈놀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해봤죠. 돈 수익률이 높은 대로 갖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갖고 나갔다가 밖에가 불안하다면 어때? 그냥 거기서 물려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거덜나 버릴 거 아니에요. 불안하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일본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엔화가 강세를 보여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만큼 국제 금융 시장에서 운용 자산 규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럽 전체로 치면 유럽도 크지만 뭐 GDP 규모로 쳐도 일본이 이제 5조 달러고 유럽 연합이 한 16조 달러 이 정도 되고 하니까 한 3배 정도 더 크죠. 유럽도 이제 좀 그런 돈을 많이 쌓아놓은 나라,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쌓아놓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거덜난다라고 같고 그렇죠. 20몇 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나라도 많고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거덜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같은 것도 뭐 비슷하고 위기 시에 일본처럼 보통 평상시에 돈이 남아돈 이렇게 돈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다가 돈놀이를 한참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유럽으로 확 돌아가고 하는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력이 이미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돈이 이렇게 미국으로 와가지고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유럽으로 돌아가면 마찬가지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제 글로벌 금융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세계 각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 금융기관들도 똑같이 유럽에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은 미국보다 유럽이 더 개판이니까 그냥 확 회수해서 들어온다 이거. 그러니까 서로 똔똔이 쌤쌤이 돼버리는 거죠. 유로하고 달러 간에는 이번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죠. 코로나19 때는 크게 안 움직였죠. 위안화가 많이 이제 약세고, 엔화가 강세고, 원화나 이런 이제 기타 통화들이 다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여서 달러가 그냥 강세 보이기 싫어도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초반에 하신 말씀 중에 좀 궁금한 부분이 사실 금도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달러도 금하고 같은 거라고 치면 이렇게 생산량이 사실 몇 배가 늘어난 건데 근데 금처럼 가격 조정이 안 된다는 건 또 조금 비유를 하자면 이제 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금이 아니고 달러가 금이 아니고 비유를 하자면 그런 다른 나라 원화나 뭐 위안화나 뭐 기타 등등 이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달러가 금과 같은 금처럼 생각된다라는 거죠. 네. 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보다 더 먼저 이렇게 휘청거리고 망가지고 달러가 어쨌든 금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위기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돈이나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면 평상시에는 들어와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빠져나가서 외환 부족에 이제 부딪혀서 달러 공급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일본만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그 말씀하시니까 사실 요새 일본 경제 보고서에 나오는 그 도쿄를 홍콩 대신 하는 그 이야기. 불가. 네, 뭐 도쿄 국제금융센터. 네, 근데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도 외국계 금융기관들한테 야 홍콩 이렇게 되니까 국내로 들어와라 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해서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그건 뭐 이렇게 예전에도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나중에 마음 내키면 두 개를 키핑하셨네요. 화폐에 관하고 하나, 금융센터. 그 이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해서 이제
첫째는 이제 실물 경제력, 이제 구매력 평가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차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뭡니까? 투기, 선물 시장에서 투기 거래, 그러니까 선물 시장으로 나타나는 투기 거래, 이 세 가지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라고 예전에도 이미 동영상에서 여러 번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 관련된 동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런 거 말고라도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용화폐로 바뀐 상황에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FRB가 달러를 많이 찍어낼 때는 미국 경제가 안 좋을 때고, 미국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이미 세계 경제는 이렇게 다 아파가지고 다른 나라 경제는 누우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환율은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FRB가 달러를 찍어가지고 아무리 약세를 만들려고 해도 다른 모든 나라들이 더 비빌대고 자기 나라 화폐를 약세로 만들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일본 정도로 제외하고, 심지어는 이제 파운드화나 유로화마저도 박살이 나버렸죠.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파운드화는 1파운드당 2달러를 넘었어요. 2008년 그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유로화 같은 경우는 1유로당 1.5달러, 1.6달러까지 했던 게, 지금 파운드화는 이제 1파운드당 1.2달러 정도, 3달러는 못 넘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거의 반타작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영국 경제가 그만 찌그러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파운드화가 더 팍팍 떨어져요. 또 유로화 같은 경우도 1.5달러 넘던 것이 지금 1.1달러 왔다 갔다 이렇게 밑에까지 떨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이상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건 그 정도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상대적으로 경제가 더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를 저쩌고 해서 중국 정부가 일부러 위안화 이렇게 약세를 유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뒤집어 놓고 말하면 중국 경제가 더 상대적으로 더 미국 경제보다 망가졌고 있다라는 거죠. 원화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경제보다 더 망가지는 거예요. 더 망가지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한국은 위기 때마다 항상 뭘 걱정하죠? 수출. 달러 빠져나가는 걸 걱정하죠. 예, 안보의 문제. 그래서 무슨 통화 수합을 맺네, 뭐하네 이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한국에 이렇게 또 원래 예전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한국하고 이렇게 감정 싸움 한 후부터는 한국에 돈 안 넣어요. 안 넣고, 그다음에 이제 넌 돈도 그냥 하면은 싹 빼가버리지. 제일 먼저 빼가버리지. 근데 그게 이제 한국만 빼간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이든 어디든 다 이제 했던 돈들을 쑥 가지고 회수해서 들어온다. 왜냐면은 거기서 놔두면은 거덜나니까. 그나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남은 유일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재산 날려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은 뭐 이렇게 땅값이 다시 뜨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사람이 이렇게 애를 많이 낳고 뭐 이렇게 젊어지고 막 해서 뭐 경제가 다시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거덜나 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국제 해외 시장에서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일본의 금융 자산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사실 큰 손들이에요, 일본 금융기관들이. 큰 손들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세계를 석권했죠. 그러니까 1970년대는 중동이 이제 오일 달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일머니가 돈이 달러가 전부 중동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다시 이렇게 세계로 다른 이제 국제 금융 시장으로 한류시키느냐, 그 한류시키는 역할을 미국하고 영국 금융기관들이
주로 주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제 그 유가가 떨어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 세계 최강이 되면서 다 이제 세계 달러가 또 일본으로 확 빨려 들어오니까 그걸 재팬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된 게 이 재팬머니를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환류시키느냐. 그러니까 달러가 확 일본으로 몰려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엔화가 플라자 하위로 이렇게 확 뭐 달러당 200 뭐 60엔이 150엔으로 확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확 일본으로 빨려 들어온 그걸로도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면도 있죠. 어쨌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유명한 게 뭐였어요? 일본이 이제 그 생보사 보험사들이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사들이 미국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팍 사고, 그래서 말아먹고 나중에 거품 팍 꺼져가지고 말아먹고 그냥 완전 헐값에 팔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이제 그때 일본이 이제 우리도 이렇게 이제 돈이 많으니 미국이나 영국한테 주도권이 이제 가 있는데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주도권을 걔네들이 잡고 있는데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서 어떤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금융 전문 인력을 키워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해외로 막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일본의 금융의 국제화가 막 일어난 때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일본 막 은행들이 미쓰비시 막 도쿄은행 막 이런 애들이 막 해외 지점 막 세우고 노무라증권이 해외 막 이런 거 막 이럴 때예요. 갔다가 다 거들러가지고 철수.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일본 그러니까 80년대에 그랬기 때문에 도쿄 국제 금융시장이 세계 3대 금융시장이에요. 뉴욕과 런던과 도쿄로 해서 이제 24시간 딱 맞물려서 돌아가서 안 끊기지 않고 세계 어느 세 군데 중 어느 한 곳은 반드시 열려 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도쿄 금융시장이 위상이 높아졌는데 90년대 거품이 꺼지고 일본 경제가 이제 이렇게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확 이제 이렇게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도쿄 국제 금융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한테도 밀려버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망가져 버렸죠. 망가져 버리고. 뭐 일본은 힘들어요. 힘들고. 그래요. 하여튼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가 또 그런 이야기 했으면 하지만. 여튼 그래요. 이 정도로 마치죠.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